기초강좌 4편, 오늘은 파트 3 계산기 강좌, C# 초보과정 윈도우 일반 계산기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구현한 키 입력 클래스 이외에 추가로 실질적으로 계산의 핵심을 담당하는 계산기 클래스를 이제 구현을 해볼 겁니다. 여지껏 제 강의를 보신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지난 강의까지 잘 따라오셨는지요? 뭐 한 분이라도 만약에 잘 따라오신 분이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꼭 자기 걸로 만드셔서 일단 C샵의 어떤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꼭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열거형 변수, 그리고 클래스 중에도 추상 클래스, 그리고 전역 변수, 상속의 개념, 이렇게 먼저 배우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담당하는 클래스를 먼저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마우스 우클릭, add,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클래스 선택해 주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바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calc, 두 개의 넘버를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to number class, 거기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렇게 calc to number class라는 파일이 생기고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죠. 뭐 인터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퍼블릭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클래스 만드는 건 지난 시간에도 해봐서 뭐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열거형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열거형이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사칙 연산 처리 지금 하려는 이런 것처럼 어떤 기호를 사람이 판단하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거형 변수는 상수의 집합을 표시하는 집합의 그룹을 설정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뭐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만약에 이런 요일이 있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일요일일 때는 뭘 하고 월요일일 때는 또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짠다고 쳤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숫자 1은 일요일이고 2는 월요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3은 수요일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건문을 if 어떤 변수 a가 1이면 이게 일요일이면 또는 b가 뭐 3이면 이건 수요일이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헷갈리겠죠.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1, 2, 3 이런 상수의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가독성이 편리한 그런 문자 형태의 그런 변수를 지정을 해서 이 상수의 그룹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열거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사칙 연산자 계산기 클래스에서는 이제 사칙 연산자를 상징하는 그런 연산자를 열거형으로 선언하면 되겠죠. 네,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선언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enum 하시고, 이게 enumerlation이라는 약자인데요. 열거형이라는 뜻입니다. enum, 자, 저는 언더바를 하고요. calc operator. 자, 사칙 연산자를 열거형으로 선언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뭐 암묵적으로 열거형 변수에는 무조건 언더바를 씁니다. 그래야 좀 알기가 편하겠죠. 자, 처음엔 non, 이건 뭐 초기 값이고요. 더하기 플러스라고 하고요. 컴마 엔터 치고 마이너스 빼기 곱하기
multiple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기 divid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칼크 오퍼레이터만 선언을 하면 우리는 non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멀티플, 디바이드 이런 문자를 직접 프로그램에서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연산자 오퍼레이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뭐 아주 가독성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주석 달아보겠습니다. 사칙 연산자 열거형 변수 선언. 자, 이렇게 해서 열거형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계산기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초창기에 설명드린 이 추상 클래스, 전역 변수, 상속의 개념 중에 먼저 이 전역 변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역 변수 이게 뭘까요? 이 전역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대륙이라고 치면 자, 달이 여기 떠 있어요. 달이 여기 떠 있어요. 자, 이 달은 부산에서 보나 서울에서 보나 뭐 일본도 표현하겠습니다.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본에서 보나 어떻습니까? 모양은 살짝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망정 달이라는 건 한꺼번에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제가 그냥 비율을 드는 겁니다. 비율을.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프로그램의 어떤 단위 아니면 프로그램의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클래스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클래스 A, B, C, D가 있다고 쳐요. 자, 어느 클래스에서건 한 방에 접근을 좀 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이 변수에. 이거는 구조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이런 어느 클래스에서건 다이렉트로 바로 접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것을 그냥 우리는 지금 전역 변수라고 부를게요. 전역 변수. 이 얘기는 뭐냐? 자, 이 데브싱크 칼큘레이션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있죠. 이 안에 많은 다른 소스 코드가 뭐 모듈로 구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한 방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 그것을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 전역 변수는 객체지향하고 과연 맞을까요? 안 맞죠, 당연히. 자,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디버깅이 힘들다죠? 아니, 이 수많은 모듈 중에 누가 얘를 바꾸는지 어떻게 알 건데?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커서 1000군데에서 얘를 바꿔요. 만약에 1000군데에서 이 중에서 논리적 버그를 찾는다고 해보세요. 자, 저는 예전에 최대 100개까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일일이 디버깅 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이에요. 그때가 2000년도 한 초반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전역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많은 군데에서 호출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버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필요는 하다는 거. 자, 그럼 우리 전역 변수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까요? 자, 사용처는 제가 그냥 예제가 딱 하나 정도 예제를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예를 들어서 바디라는 걸 하나 내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꼭 부모 클래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 바디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을 하겠죠. 바디에서 B1은 new 한 다음에 다시 바디 이렇게 하고 가로를 하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잖아요. B2는 또 new 하고 바디하면 B1, B2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도대체 이 클래스가 몇 개나 생성이 되어 있는지 나는 궁금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역 변수를 써서 클래스가 생성될 때마다 플러스 1씩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create count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 전역 변수를 참조만 하면 100이면 100개를 생성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하나라도 생성되어 있으면 뭔가 서브루틴을 구성해야 되는 로직이라든가 클래스가 모두 소멸되면은 뭔가 이제 어떤 그동안 생성했던 거를 순차적으로 릴리즈 해야 되는 그런 로직이 있다거나 했을 때 그런 클래스의 생성 여부를 카운트하는 얘는 플러스 1 되다가 다시 해제되면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깎이겠죠. 그거는 소스 코드에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쓴다. 자, 또 하나 전역 변수를 쓰는 거 딱히 논리적인 디버깅까지는 필요 없고 그 오류 날 확률이 거의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 어셈블리 내에서 해당 클래스의 값을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상속받지 않은 다른 함수가 됐든 뭔가 해당 클래스의 값을 알고 싶을 때 그때는 전역 변수를 사용합니다. 계산기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계산 결과값 정도가 되겠죠. 이 계산 결과값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 계산을 하는 클래스가 계산을 하든 마이너스 연산을 하는 클래스가 계산을 하든 결과는 똑같이 전역 변수에 저장을 해버리게 되면 어디서나 이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전역 변수는 그럼 어떻게 선언할까요? 자, 얘를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전역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전역 변수는 static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tatic. 그리고 계산 결과를 저장할 거니까 그 변수형을 선언해야죠. 자, 데시말이라는 거 오늘 처음 써봅니다. 데시말 하고 cal result 그다음에 get set 쓴 0. 이 데시말은요, 이게 고정소수점인데 아무튼 상당히 단위가 큰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단위다. 네,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일단 전역 변수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그냥 인티저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number to calc to number 클래스에 대한 전역 변수를 선언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전역 변수를 이 어셈블리 내부에서 언제 어디서나 다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얘는 생성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전역 변수는요, 이 스태틱이 들어간 것은요, 그 new라는 걸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프로그램이 빌드하고 실행될 때, 이때 실행될 때, 즉 메모리에
올라갈 때, 로드 될 때, 메모리에 로드 될 때 얘는 이게 메모리라고 하면 요 상위에 따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변수가 이렇게 공간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클래스 뉴 하면 생겼다고 없어졌다 하고 이런 메모리들이 있지만 호출할 때 다이렉트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 어셈블리 내에서는. 자, 개념적으로 이해되셨죠? 따라서 얘는 뭔가를 생성할 필요도 전혀 없고 이 클래스 자체도 만약에 스태틱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자, 빌드하고 실행될 때 메모리 로드 될 때 올라간다. 이 변수는. 자, 한번 예를 볼까요? 자, 일단 접근 지시어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파블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겠죠. 이제 참조만 안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넘버 calc2 넘버 클래스를 폼으로 가지고 와서 자, 여기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calc2 넘버 클래스에 점을 찍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cal 리절트가 나오죠. 어? 나 얘 생성도 안 했는데 뭐지? 여기에 뭐 105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실행되거든요. 한번 빌드하고 실행해 볼까요? 스타트. 다시요. 스타트. 자, 얘 0이었죠. 0이죠. F11 눌렀더니 105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 클래스도 가만 보면 다시 위로 올려서 여기에는 따로 레퍼런스가 안 뜨네요. 이거는 add watch라는 걸 써서 할 수가 없네요. 네. 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값을 넣을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이 calc2 number class 점 찍고 내가 선언한 전역 변수를 여기든 아니면 새로 만든 클래스든 다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전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calculation result는 다시 데시말로 바꾸겠습니다. 데시말. 자, 이 도대체 데시말이 뭘까요? 자, 이 데시말은 어마어마하게 큰 고정 소수점 숫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뭐 10억, 100억 도저히 저도 뭐 손가락을 이용해서든 뭐든 이용해서든 그 크기를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여하튼 무지무지하게 크다. 일단 뭐 그 스펙상으로는 128비트 고정 소수점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큰 숫자를 한 이유는요, 어차피 계산기가 그래도 많은 큰 숫자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데시말이라는 그러한 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역 변수,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전역 변수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 클래스도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산기에서 실질적인 계산을 수행하는 부모 클래스이다. 요건 제가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역 변수부터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거는 전역 변수죠. 현재 계산된 값을 저장하는 결과값 전역 변수. 자, 그러면 우리는 계산 결과값은 calc2 number 클래스에서 cal result만 참조하면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이 값은 나중에 어디에 표시가 됩니까? 네,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이 계산기에. 자, 그렇게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오퍼레이터도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봅니다. 자, 위에서 요거 4층 연산자 오퍼레이터로 하나 선언을 했었죠. 자, 열거형 변수로. 자, public static 언더바 calc operator, 요건 선언을 해주는 거죠. 위에서 선언한 열거형 변수. 자, current calc operator. set은 none. 이렇게. 네, 보시면 지금 current calc operator에 빨간색 알람이 에러가 떠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일 처음에 열거형 변수를 선언할 때 enum calc operator에 접근 지시어가 private,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알람이 뜬 것이고요. private를 public으로 고쳐주고 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current calc operator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현재 계산기가 이제 계산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5 플러스를 누를 경우에 현재 입력한 오퍼레이터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요, 5 플러스 했다가 잘못 눌렀네, 곱하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플러스를 해야 될까요? 곱하기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곱하기를 했다가 또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죠. 그럼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죠. 자, 확실한 거. 커런트 오퍼레이터는 방금 입력한 오퍼레이터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바로 직전 단계의 오퍼레이터도 추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기, 윈도우 계산기 구현한 걸 보시면, 제가 테스트한 걸 보시면 바로 직전 단계의 오퍼레이터도 알아야 어떤 로직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험상 대부분의 로직은 현재 값과 바로 이전 값을 비교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비교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current calc operator 현재 값을 저장한다? 그럼 바로 이전 값은 그것도 일단 저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 하나 더 생성을 해볼게요. public static calc operator에서, 이건 last죠 당연히. last calc operator. 또 get set none. 이렇게. 자, 서머리 달아보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사칙 연산자 오퍼레이터 바로 이전에 입력되거나 수행된 사칙 연산자 오퍼레이터. 자, 5 곱하기 6은 하면 곱하기가 아직까지는 커런트죠. 다시 플러스를 누르면 현재는 플러스고 이전에 수행된 건 곱하기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오퍼레이터도 우리는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다. 자, 그리고 계산기를 수행하다 보면요, 이렇게 이퀄을 여러 번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윈도우 계산기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좀 강의 과제를 만들면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3은 하면 여기에 마지막 들어간 숫자 3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5가 있어요. 한 번 더 누르면 5가 1로 가고 8이 됩니다. 또 한 번 누르면 8이 5자리로 가고 또 당연히 11, 그렇죠. 11이 되죠. 또 11이 1로 가서 14가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고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뭔가 계산을 하고 이퀄을 눌렀으면 마지막에 입력한 9, 이게 고정이 되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퀄 여러 번 눌렀을 때, 이거 윈도우 계산기입니다. 이걸 구현을 하죠. 자, 그래서 하나 더 전역 변수가 필요합니다. 얘를 fixed base number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개의 전역 변수를 더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public static decimal 하시고, 자, fixed 고정된 베이스 넘버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고정된 연산자의 베이스 넘버다, 뭐 영어로 했고요. 자, 서머리 반드시 달아야죠. 자, equal 연산자를 2번 이상 누를 경우 계산될 베이스 값 마지막 입력 숫자 그리고 계산기 히스토리에서 우측에 배치된다. 자, 이렇게까지 해줘야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디버깅을 할 때 도움이 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역 변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겁니다. 이 변수가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초기화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최초에 스타트 할 때라든가 계산기 초기화를 눌렀을 때 당연히 계산 결과라든가 베이스 넘버라든가 현재 오퍼레이터라든가 이런 거 다 초기화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전역 변수 초기화. 마찬가지로 public static을 씁니다. static void clear calculation 이렇게 해주고요. calculation resist는 0. 네, 요즘은 인텔리전스가 너무 편하죠. 뭐 알아서 요건 안 해주네요. 커런트는 이렇게. 자, 전역 변수 4개를 다 초기화해 주는 겁니다. 자, 서머리 달아보겠습니다. 계산기 전역 변수 초기화 함수.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단 이 스태틱이 근데 많이 붙었죠. 즉, 이 앞에 스태틱이 붙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빌드 돼서 스타트, 즉 메모리에 시작돼서 로딩 될 때, 로드 될 때 이 스태틱은 변수건 인스턴스건 new라는 연산자 필요 없이 로딩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요 이름만 알면 점 찍고 사용할 수 있다. 네, 아셨죠?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한번 블럭 지시어로 묶어볼까요? 리전
전역 변수 선언 및 초기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전역 변수 선언 및 초기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스태틱 변수 중에 이 오퍼레이터를 설정하는 함수를,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건 간단한 개념이니까 이제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public static 그 다음에 void set operator 하고 요 calc 오퍼레이터를 받는 거예요. 인자로. 그리고 cal 오퍼레이터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계산기에서 이렇게 연산자를 누를 때마다, 사칙 연산자를 누를 때마다 요 현재 오퍼레이터 값을 넣어주는 거죠. 되게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cal 오퍼레이터로. 자, 그럼 이 현재 연산자를 넣어주기 전에 백업을 해야 되겠죠. 이 last calc 오퍼레이터에 순서는 얘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last calc 오퍼레이터는 current calc 오퍼레이터 이렇게 해줘야죠.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얘는 여기에도 들어가고 얘가 다시 여기에도 들어가니까 의미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거의 뭐 규칙과도 같은 겁니다. 현재 값을 갱신하기 전에 항상 백업할 라스트의 어떤 변수에다 현재 값을 저장한다. 뭐 너무나도 쉬운 개념이라서 뭐 다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주석부터 달까요? 바로 이전 연산자를 현재 연산자 값으로 설정한다. 자, 현재 연산자를 파라메터로 전달된 연산자로 설정한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파라메터로 전달된 연산자를 현재 연산자로 설정하는 거예요. 함수 설명 서머리 하겠습니다. 네. 계산기에서 현재 계산을 진행할 연산자 오퍼레이터를 설정하는 메소드다. 자, 이거는 계산기에서 누른 연산자. 이렇게 하시면 좀 쉽겠죠. 자, 여기도 스태틱이죠. 자, 아까 제가 스태틱은 뭐다? 네, new라는 거 없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바로 메모리에 올라간다. 빌드 이후에. 따라서 여기 calc to number 클래스하고 점 찍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역 변수의 개념하고 어떤 스태틱, 이건 전역 함수겠죠. 스태틱 함수에 대해 함수 구현을 해봤어요. 자, 이제 부모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클래스에서는 이 부모 클래스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성한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해서 바로 상속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부모 클래스라고 해서 따로 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은 전혀 없습니다. 즉 어떠한 클래스든 간에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단 근데 대놓고 부모 클래스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추상. 자, 인상파, 추상파 있죠.
이 추상이라는 게 뭘까요? 개념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도 떠오르시죠? 추상. 근데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죠? 뭔가 추상화되다, 추상적이다, 즉 확실하지가 않고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 뭐 이런 개념이죠. 즉 이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new라는 이런 명령어를 써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클래스를. 그리고 반드시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돼요. 추상 클래스는. 따라서 이 추상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무조건 상속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 타입의 그런 구조가 나올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이라는 것이 있죠. 저희 실생활에는 이 과일은 뭐 사과, 배, 뭐 이렇게 있죠. 수박도 과일인가요?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과일의 특징은 뭡니까? 일단 뭐 나무에서 난다. 수박은 나무에서 안 나겠네요. 얘는 일단 지울게요. 그 다음에 뭐 물을 주면 자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최대한 부모 클래스는 이 자식이 될 그런 클래스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구현을 뭘 할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각각은 틀리지만 어떤 구현을 해야만 되는 그런 메소드들을 껍데기만 구현을 시켜 놓는 거예요. 네, 잘 이해 안 가시죠? 그냥 계산기 예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계산기 클래스가 보면은 이제 결과값을 저장하는 cal result라는 걸 제가 하나 만들었죠. 근데 이 결과값이 계산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연산자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cal operator, current operator죠. 오퍼레이터라는 값, 또 연산자도 정의를 했죠. 이 계산기 클래스에는. 자, 얘는 부모예요. 부모. 지금 얘는 이제 부모로 쓸 거예요. 그럼 상속받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이 부모를 상속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 부모에서 이 프로토타입을 calculation 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지정을 해 놓으면 자식은 이 메소드를 무조건 구현해야 돼요. 상속을 받았으면. 구현을 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고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추상 클래스. 근데 이 칼큘레이션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산만 하는 경우, 숫자 A를 입력받아 계산하는 경우, 아니면 숫자 A, B를 입력받아 계산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calculation이. 얘를 다 껍데기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각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클래스는 얘를 부모를 상속받은 이후에 이 세 개의 메소드를 무조건 구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추상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추상 클래스를 이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abstract라는 예약어를 씁니다. 자, H니까 바로 나오죠. abstract. 이렇게. 이러면 이제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스, new라는 걸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사용해야 될 메소드를 여기서 지정을 해 볼게요. public abstract
bool calculation. 이런 명령어가 하나 있고요. 또 똑같이 public abstract bool calculation 하고 데시말을 입력받아서 left number a 라는 걸 하나만 입력받아서 계산하는 루틴도 그 어떤 프로토타입을 지정을 해주고요. 뭐 프로토타입 껍데기 이렇게 이용하시면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시말 right number b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메소드임에도 불구하고 본체가 없죠. 하지만 알람이 안 뜨죠. 왜냐? abstract이라는 이런 예약어를 사용했으니까요. 즉 클래스 앞에든 쓰면은 추상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메소드 앞에 abstract를 쓰면 얘는 이제 추상 메소드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머리를 한번 달아볼까요? 네. 자, 연산자만 입력한 경우 계산하는 함수. 이거일 경우에는요, 숫자 입력 후 연산자를 입력한 경우 계산하는 함수. 얘는 숫자 연산자 숫자 입력 후 equal를 누를 경우 계산하는 함수. 자, 여러분 계산기 클래스가 단순해 보여도 이렇게 최소한 3가지 경우에 계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연산자만 입력한 경우, 자 그냥 뜬금없이 뜬금포 마이너스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제로 마이너스라고 찍히죠? 그리고 나서 1, 은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 하나 아무것도 없이 연산자가 입력되는 경우 플러스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그럴 경우에는 요 calculation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숫자 입력 후 연산자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있어요. 그래서 5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시 1 마이너스 어떻습니까? 계속 숫자 입력 후 연산자만 입력하는 경우도 있죠.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경우도 있죠. 그건 예외고요. 9 플러스 이런 식으로요. 그럴 경우에는 요 두 번째 계산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노멀한 경우죠. 2 플러스 6은 했을 때 8이 나오죠. 이렇게 숫자 두 개를 숫자 연산자 숫자 입력 후 equal을 누른 경우 계산하는 함수.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따라서 이 기본적으로 계산기의 전역 변수와 계산을 3가지 케이스로 구현해야만 되는 그런 계산 프로토타입을 추상 메소드로 3개를 선언을 한 것을 부모 클래스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각각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에서는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블럭 지시어를 달고 이 부모 클래스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region 자, 추상 클래스 메소드. 자, 상속 받아서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메소드. 이건 강제입니다. 강제. 구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실행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열거형 변수, 클래스 중에서도 전역 변수들, 그리고 전역 변수를 초기화하는 전역 함수, 전역 메소드, 그리고 추상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개념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쉬운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내가 로직을 구현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그분은 이미 초보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이용한 예제를 초보 강의에 넣었냐 하면,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고 나면요, 나중에 이제 서적을 통해서 어떤 좀 더 자세하게 추상 클래스 기타 개념들을 학습하고 예제를 보실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계산기 예제를 직접 실행을 해 보면서 내가 부모 클래스 추상 메소드 만들어서 구현해 보면요, 그게 곧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파트 3 첫 번째 편은 추상 클래스 구현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각각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 연산자 클래스를 구현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키 입력 클래스에서 해당 클래스를 이용한 그런 계산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